자, 여러분, 두 번째 강의 연결해서 같이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술적 영어 글쓰기 예시에서 문제 설정 어떻게 하는지 여기부터 이제 쭉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이어서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핵심 언어적 기능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연구 영역을 설정하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예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결론적으로 보시면, 자, the literacy field,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쉽게 얘기하면 문해력이죠. 자, 문해력이라는 거는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알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구 영역, 문해력, 리터러시 부분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도 보시면, 자, 선행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결론적으로, 이 사람의 연구가 처음으로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이 분야에서 이렇게 또 설명하는 거. 자, 많은 선행 연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하이라이트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연구 용역을 설정할 때 이러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어 논문 양식, 글쓰기 양식 예시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그죠? 다른 것도 볼까요? 자, 연구의 지식이나 공백을 식별하는 것. 그러니까 선행 연구에서 빠져 있는 부분들을 제한적이거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충분한 탐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결론적으로 기존에서 안 다뤄졌기 때문에 우리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존의 연구에서 이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에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또는 기존 연구에서 이렇게 했는데 더 많은 연구들이 추가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독창성이 있고 우리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거를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 지금 검은색으로 이제 볼드체 된 거, 그죠? 강조된 부분들을 여러분이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영어 학술적 글쓰기의 여러 가지 템플릿, 그죠? 양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어나 올도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씁니다. 아마 여러분 학창시절에 배웠겠지만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글을 쓰실 때 도우나 올도우 절로 시작을 해서 그죠? 도우나 올도우 절로 시작하죠. 주어 동사 쓰고 나서 쭉 쓰잖아요. 그리고 콤마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를 여기서 다시 주어 동사로 이렇게 설명하는 이러한 구조들 여러분 학창시절에 많이 배웠던 거 요거를 충분히 잘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연구 목적 진술하는 것도 한번 볼까요? 자, 주요 목표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해야 된다. 연구의 의도와 방향성을 얘기합니다. 자, 문제의 본질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 연구에서, 이 페이퍼에서는, 이 논문에서는 우리는 이런 것을 제시하고 하자,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려고 한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집중을 하려고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것들의 모델을 우리가 제시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 여기서 지금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던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하는 연구 목적과 관련된 영어 글쓰기의 예시 샘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네, 이러한 샘플들을 교재를 통해서 잘 보시고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조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연구 영역, 연구 공백, 연구 목적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연구 결과는 이랬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영역들이 관심을 가지고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연구 영역을 이렇게 설정하는 거죠. 연구 공백은 아직까지도 선행 연구에서는 이런 게 안 됐어요. 더 많은 연구들이 더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연구에서 우리의 목표는 뭐고요? 이 목적은 뭐고요? 이렇게 우리가 집중하고 분석을 할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템플릿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보통. 그래서 학술적 영어 표현을 작성하는 이러한 연습들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예시들을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글 쓸 때도 실제로 적용을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내가 글 쓸 때도 실제로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연구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죠?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연구 주제를 너무 광범위하게 하거나 너무 지엽적으로 좁은 주제를 하면 안 됩니다. 이 균형점을 찾으려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지도 교수님과 반드시 얘기를 해서 컨펌을 받아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논문을 읽다 보면 이미 다 연구가 돼서 뭔가 독창성이 부족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으면 지도 교수님과 상의를 하시고 학술적 글쓰기는 우리가 했던 지금 강의를 통해서 15주차에 걸쳐서 쭉 할 건데 이 강의를 통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 2번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지도 교수님과 같이 얘기를 하시고 3번은 이 강의를 보면서 완강을 하십시오. 전체적으로 다 보시고 난 다음에 학술적 영어 글쓰기를 명확하게 여러분이 아시는 게 중요하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체크리스트를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스스로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체크해봐야 되고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자, 왜 이 연구를 하느냐? 독창성하고 차별성이 뭐냐? 기존 연구과의 관계는 뭐냐? 그죠? 그 다음, 서로 깔짝이 구조를 했느냐? 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이론이 확보가 됐느냐? 문제 해결식으로 했느냐? 그죠? 연구 목적을 명확하게 썼느냐? 그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향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역량들, 비판적 사고력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특히 학술적 글쓰기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연구 설계 능력 중에서 요 두 개를 체크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저도 연구를 좀 많이 해보고 네, 논문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KCI가 한 20편 되고 스코퍼스도 한 10편 정도 되고 SCI도 5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총 다 합치면 뭐한 40편 정도의 총 이제 연구 실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요겁니다. 지도 교수님과 꾸준히 계속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멘토 멘티 관계를 잘 형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 논문 쓰는 걸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KCI만 쓰게 되면 이 KCI 논문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만 볼 수 있지, 그죠? 국내 연구자만 볼 수 있지, 이게 전세적으로 뻗어나오거나 내 논문이 사이테이션, 인용이 많이 되는 이런 상황은 잘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국내에서 유명해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영어로 글을 써서 더 많은 독자들한테 나의 연구 성과를 알려주는 것이 좋고,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대학에 취직하실 때도 국제학술지로 된 거, 예를 들어서 뭐 SCI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공대 쪽이면 SCI를 많이 쓰겠죠? SCI, E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영어로 글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첫 시도에 안 됩니다. 리뷰어의 악플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죠? 네, 한 번에 잘 안 됩니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시면 이제 느끼시겠지만. 아시겠죠? 이걸 항상 명심하시고 우리가 연구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자, 뭐 거의 다 됐는데 요거 이제 마다 설명을 하고 요 이제 성장하는 연구자의 자세는 네, 제가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제 연구자의 윤리 어떻게 이제 자세를 가지는데 이런 거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추천 자료 에릭 구글 스칼라 리서치 게이트 글쓰기 도구 그래머리 퀼버 설명드렸고요. 워크샵 네, 대학원에서 워크샵 하면 또는 뭐 학부 생활에서 통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원대 학생들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학과에 들어와 있는 그런 학생들 통해서 학부생 대상으로도 강의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강이 이렇게 이제 쭉 연결돼 가지고 완강을 하게 되면 15주 차로 이렇게 늘려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양식, APA 양식이냐, 뭐 레퍼런스 양식 이런 것들은 퍼듀 아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퍼듀 아울 이거 클릭해 보세요. 이거 검색해 보시면 뜹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학술적 데이터베이스, 에릭, 그죠? 그리고 다학제 수집도 되고요. 구글 스칼라 리서치 게이트 설명드렸고요. 그랜마레이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추천드리는 건 뭡니까? 퀼봇. 퀼봇 기억나세요? 퀼봇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디다 좋다 했죠? 네, AI로 쓴 글을 잡아낼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워크샵, 그리고 퍼듀 아울 여기 항상 체크해 보세요. 되게 좋습니다. 양식들은 항상 퍼듀 아울이 가장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고
여기에 기존적인 양식들, 뭐 AP든 MLA든 시카고든 뭐 공대 IE든 간에 진짜. 자, 정리하러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어떠한 개념이 중요하죠? 그죠? 요 부분이죠. 자, 실제로 연구를 해보시면 이 중에서 뭐가 어렵게 느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거는 뭐 아까 했던 얘기니까 네,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도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요 슬라이드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죠? 자, 제가 다음 슬라이드로 띄워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갔고요. 자, 연구 전찰 및 윤리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복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번 했던 내용을 조금 더 심화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앞전 주에서는 간단하게 얘기했던 거를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됐죠? 자, 기본적으로 연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 연구 절차, 연구 프로세스, 여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연구 윤리를 우리가 탐구해야 되죠. 자,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자, 구조적인 측면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죠? 초록하고 서론이 어떤 구조적인 측면이 있느냐, 방법론을 어떻게 잘 해야 되느냐, 연구 결과에서 어떻게 잘 해야 되느냐. 자, 연구 윤리적인 측면도 우리가 계속 강조해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투명성, 정직성. 그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가 불일치하거나 방법론적으로 한계 직면했다. 그러면 연구의 제한점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출처는 반드시 표현해 줘야 됩니다. 출처가 없으면, 레퍼런스가 없으면 논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료 심사라는 거는 피어 리뷰잖아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전주에서 말씀드렸던 리뷰어 입장에서 피어 리뷰 할 때 그 리뷰어 입장에서 여기서 동료 평가긴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신진 연구자, 초보 연구자의 경우에서는 이제 교수님들이 평가해 주는 그러한 개념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논문을 쓰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변화를 위해서 그 변화를 위한 도구로서 학술적인 글쓰기를 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 들었던 것. 자, 요즘에 이제 AI가 여러 가지 교육 분야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AI를 영어 교육에 사용하는 그러한 논문들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근원적으로 AI를 이렇게 연구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창원대를 발전시키고 창원대 교양국을 발전시키는 것도 있지만 더 멀리 나아가서 더 이제 멀리 보고 넓게 보자. 더 큰 개념에서는 정책을 바꿔야 되고, 그죠? 인프라 투자해야 되고, 교사 교육도 해야 되고, 교수자 교육도 해야 되고, 학생 교육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술적 글쓰기라는 거는 논문을 출판을 해야 사람들한테 나의 연구를 공유해 줄 수 있고, 같이 연구할 수 있고, 팀 프로젝트도 할 수 있고, 그죠? 이런 개념들이. 자, 그 다음 전략들 몇 가지 좀 같이 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최신 문헌을 활용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5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020년대 이후에 최근 5년간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논문 중에서, 그죠? 데이터가 있는 실증적인 논문을 이제 많이 인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논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슨 리뷰 페이퍼, 메타 뭐 분석 페이퍼, 뭐 이런 것들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북 리뷰도 있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실증적인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실험 연구를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만 이게 실제 실증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인용하기도 쉽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내 논문을 쓴 데 있어서 내가 레퍼런스 참고로 할 만한 어떠한 논문이나 데이터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한 산행 연구를 실증적 연구가 있어서 실제 실험을 하고 결과가 명확하게 나와야 그러한 논문들을 인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논문 제출하기 전에는 교수님한테 피드백을 받아야 되고 연구팀한테도 같이 보여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협동 연구를 더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 대학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대학 또는 더 나아가서 해외 연구자 아마 지도 교수님께서 해외 연구자와 같이 공동 연구를 하는 경우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넓게 그죠? 자,
넘어가서. 자, 본질적, 구조적, 윤리적 이렇게 나왔는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구 절차의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타당성, 신뢰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구가 측정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측정했느냐가 타당성이고, 신뢰성이라는 것은 이 연구 결과가 이러한 실험적 절차를 따지니까 다른 연구 문맥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일관적이고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퀄리티를 보장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연구의 개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문헌 검토를 통해서 자, 미해절 과제, 잠재적인 연구 방향을 모색하고 난 다음에 연구 질문을 설정하고요. 학문적 의의와 참신성이 다 있어야 된다고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RB 심사를 통과를 하고요. 윤리적 타당성을 보장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구 타임라인을 한번 정해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해진 대로만,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과 아무 계획 없이 그냥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연하게, 플렉시블하게 생각해서 하되 기본적인 연구 타임라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로 만들지, 그림으로 만들지 간에 있어야 돼요. 쉽게. 그러니까 보통은 예를 들어서 뭐 한 두 달 정도는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연구 질문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설계가 되었으면 IB를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허락을 받아나면 데이터를 수집을 하겠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초안을 작성해서 학술지에 제출하겠다. 보통 이게 이제 1년 정도, 1년 단위로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2년 걸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계획을 짜셔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보시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죠? 뭐 질적, 양적 혼합 방법 이거는 설명을 여러 번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그죠? 그다음에 표본 샘플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컨비니언스 샘플링 하면 그냥 편하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편리성으로 추출할 것인가 아니면 목적을 가지고 펄포티블하게 할 건가. 그렇게. 그죠? 그러니까 표본 추출할 때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 이런 식으로. 표본 크기 늘어나서 100명 할 건지 1000명 할 건지 뭐 샘플 10개만 해도 충분한 건지 뭐 이런 것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데이터 수집 관리는 결론적으로 사람 대상이면 철저하게 익명성이 보장돼야 돼. 윤리성. 그죠? 데이터를 어떻게 보관할 건지. 데이터를 보관할 때는 연구팀 안에서만 데이터를 결론적으로 공유해야 되지, 연구팀 밖에 있는 사람한테 데이터를 공유하면 안 됩니다. 그건 연구 윤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IRB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 연구자에 참여하는 사람만 그 데이터를 공유하는 거지, 밖 외부에 제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익명성을 보장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뭘 할 때는 사람 대상으로 연구할 때는 익명성 보장이 가장 중요하고요. 어떻게 보관하고 저장하고 백업하고 폐기할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말했죠. 백업을 항상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드라이브에 공유 플랫폼에 뭔가를 올렸는데 이 데이터가 막 진행되다가 날아가 버렸어. 뭔가 문제가 생겨서. 아니면 누가 실수로 지워버렸어. 낭패죠. 그러니까 A 장소와 B 장소, 항상 B 장소에 백업 저장 장소를 항상 마련해야 됩니다. 아니면 내려면 크게 낭패 봅니다. 아시겠죠? 제가 뼈가 살이 되는 조언을 드리기 때문에 저장 장소는 항상 백업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명심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어떤 거를 분석을 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양점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뭐 기술 통계할지, 출력 통계할지, 회계 분석할지, 구조 반응식 쓸지. 그죠? 자, 해석을 어떻게 할지도 잘 봐야 되겠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연구 결과를 확산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학술지에 투고를 하고 학술대에서 발표를 하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결론적으로 우리 요즘에는 SNS가 워낙 활발하기 때문에 SNS에 본인의 초록을 공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학자들만에 대하는 게 아니고 내 연구 결과가 내 학문, 내 학계, 내 학자들 또는 교수들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대중들하고 소통하는 경우도 있어야 돼요.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학술 공동체뿐만 아니고 정책을 하시는 분들 일반적으로 대중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가장 이것이 액세스블 할지 그러니까 접근 가능하게 할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지속적으로 네트워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다음 넘어가서 자, 윤리적 고려사항 이런 거 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죠? 방법론적으로 엄격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학계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해야 된다. 요 두 가지를 가장 잘 설명하시는, 아니, 잘 기억하시고 이해하시고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과정 할 때도 공부해가지고요. 연구 설계했고요. RB 시청했고 데이터 수집했고 분석해서 논문이나 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이러한 단계들을 거쳐야만 그리고 이러한 단계가 여러 번 반복이 이렇게 돼야만 독립적인 뭐가 될 수 있다? 연구자와 독립적인 학술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자, 연구 윤리 한번 봅시다. 결론적으로 연구 윤리는 사람 대상이면 참여자를 보호하고요. 그리고 품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퀄리티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연구의 품질을 보존하는 거. 결론적으로 참여자 중심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을 항상 보호한다는 마인드로 접근해 줘야 돼요. 그리고 항상 투명하고 정직하게 숨기는 것 없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연구의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고 언제든지 참여자들이 처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밀성이죠. 그러니까 연구 시작하기 전에 항상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사전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어떠한 사람들은 연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참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 불편해요. 나 이거 못하겠어요 하면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엄밀히.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고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다. 요거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그죠? 참가자 보호하고요. 신뢰를 조성하고요. 정해진 법적 제도적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연구 윤리를 잘 지켜서 유명한 학자나 또는 타당성 있는 문제없는 연구들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죠? 네. 의사소통을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 그죠? 윤리 지침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사전동의 확보해야 되고요. 해당 내용 반복이네요.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사전동의서 예시들을 좀 볼게요. 그럼 사전동의서를 꾸민다 하면 어떤 내용들이 주로 들어와야 되느냐? 연구 제목, 연구자 정보, 연구 목적, 참여 기간. 그리고 여기 4번이 중요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상을 받는지, 금전적 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뭐 다른 보상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금전적인 보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이 연구를 통해서 뭐 학점을 잘 받는다, 이렇게 수도 있다. 근데 보통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통 금전적 보상으로 많이, 자, 그 다음, 자발적인 참여와 차례 관리를 반드시 적어야 되고, 연락처 정보 이런 거. 서명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어렵지 않게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구 참여자들은 우리만큼의 연구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인이잖아요. 일반인 참가자입니다. 이 우리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전문 용어를 최소화해서 쉽게 보고 이해하고 그래야 참여도가 높아집니다. 그렇죠. 자, IRB는 크게 뭐 세 가지로 있는데 일단 면제 심사라는 거는 아주 최소한만 위험만 하기 때문에 아예 사람을 대상으로 아예 안 하는 거, 사람 대상이 아예 없는 거. 또는 기존에 했던 거를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이미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존에 했던 거에서 철저하게 다 풀로 받았기 때문에 빠르게 신속 심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는 보통 전체 심사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아예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면제인 거고 사람 대상으로 하면 전체 심사를 먼저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미 다 했어. 근데 요거랑 비슷한 요거를 또 해. 그러면 신속 심사를 뭐라고 했죠? 신속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별표 칠게요, 제가. RB 없으면 국제학술지에 제출을 못합니다. 면제를 받더라도 RB가 필요합니다. 연구에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학교에서 해주는 연구 허락이 땅땅땅 하세요라고 해야만 진행되는 거고 RB가 없으면 아무래도 국제학술지에는 반드시 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제학술지는 논문을 투과할 때 반드시 RB 번호를 부여해서 그것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 처음부터 아예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제 받든지 간에 신속으로 받든지 간에 반드시 허락을 받고 간다. RB 숫자가 생겨야 연구를 시작한다.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IB 제출할 때 사람 대상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참여자 모집하고 홍보물, 전단지를 만들고 보통 이제 우리가 포스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만들어 줍니다. 장합,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연구에 참여 안 하더라도 괜찮아요 라는 걸 적어줘야 돼. 그래서 이 연구에 참여 안 하면 점수 깎여요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윤리적으로 문제 생기죠. 내가 참가는 결론적으로 100%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뭐 설문지하면 설문지에 샘플 문제를 줄 수도 있고 이제 인터뷰하면 인터뷰에 질문지에 샘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보통은 이제 샘플을 몇 가지를 주죠. 그래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아,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특히 미성년자 대상으로 뭔가 연구를 하게 되면 부모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이게 더 복잡해집니다. 보통 성인으로 대상, 그러니까 성인이라는 건 대학교 이상을 얘기합니다. 자, 대학교 이상의 학생들한테는 본인의 동의만 받으면 되지만 미성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다. 고등학생이다. 이러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겠죠. RB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충분한 RB에 신청하고 허락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 그 확보되는 시간 동안에 연구 설계를 꾸준히 계속해서 수정 보완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IRB 과정 요거는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죠? 뭐 거의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자, 필요한 내용을 탁탁탁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자, 일단 IB 제출 얘기했고 자, IB 신청서 제출해서 심사위원 결정해가지고요. 심사 과정하고 심사 결과 나오고 그 최종 심의 나오고 이거는 제가 일반적인 내용을 얘기했지만 이거보다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샘플 예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요거는 나놓고 요거 볼게요. 보통 연구를 설계할 때 우리가 참여자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은 최소 위험, 참가자들한테 최소한의 영향만 주고 최소 위험 이러한 원칙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사전 동의를 철저히 우선해야 되고 이 참여자가 편안한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연구하는 사람 중에서는 참여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참여자가 편안하고 안전한 게 최우선입니다. 쉽게.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체크리스트 한번 봅시다. 자, IB 승인했냐? 사전 동의서 했느냐? 연구 타임라인 수정했느냐? 이렇게 체크할게요. 저 중요한 거. 분명하게 했느냐? 그죠? 윤리교육 적절하게 했느냐?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대학원생쯤 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연구팀에 들어가거나 연구 조교로 이제 채용이 될 때, 윤리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윤리교육 반드시 온라인으로 하거든요. 이거 반드시 받아서 수료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해서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년에 한 번씩 어떤 교육을 정상적으로 계속 이수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그죠? 자,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되고요. 연구 과정을 투명하게. 이렇게 체크하겠습니다. 통합 체크리스트. 그죠? 자, 자료 같은 거 아까 얘기했던 거니까 반복이니까. 자, 세이지 이것도 유명한 학술지니까 세이지도 한번 체크해 주면 좋고요. 연구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클라스웰 그리고 덴진 앤 링컬 이 두 논문이 또 이 두 책입니다. 책 교재입니다. 교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클라스웰, 덴진, 링컨 특히 클라스웰은 반드시 살펴보세요. 이거 연구 방법론의 대가입니다. 연구 방법론의 대가. 그리고 각 기관마다 각 학교마다 IRB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원대 생명윤리위원회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퍼듀 아웃은 지난주 얘기했으니까 이 양식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자, 정리 이렇게 합니다. 특별할 거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얘기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요 실습은 나중에 제가 RB 그 시간에 따로 또 정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더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죠?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자, 요 내용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사전 동의에서 핵심 요소, 연구 목적 설명하고요. 참여 내용과 시간, 이 연구를 참여하게 됨으로써 어떠한 위험이 있고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어떻게 내가 기밀성, 익명성을 보장할 건지, 언제든지 자발적인 참여,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사전 동의에 있어서 이런 내용이 다 들어야 됩니다. 인간 대상으로 할 때는 특히. 그죠? 뭐 세포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냥 물건 대상으로 할 때는 굳이 이런 게 필요 없고 신속하게 빠르게 RB를 신청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주에는 연구자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에 뵐게요. 다음 주에.